한국은 허풍을 떨며 핵 잠수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발표한 브리핑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 앞바다에서 정체불명의 거대 구조물이 포착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NSA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핵잠수함의 존재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12년 경력의 네이비실 작전본부장도 감당할 수 없었던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었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첨단 위성도 그 상황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국 미국은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한다. 한국의 저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워싱턴 NSC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공기는 달라졌다. 나는 마크 스펜서 미 해군 네이비실 작전본부장으로 12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새벽 4시에 걸려온 긴급 소집 전화를 받고 서둘러 회의실에 도착했다. 이미 주요 인사들이 다 모여 있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그리고 NSC 보좌관까지. 이 시간에 이 멤버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다. 나는 조용히 문 옆자리에 앉았다. 테이블은 길었고 양쪽에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농담이라도 주고받을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침묵만 흐르고 있었다. 뭔가 큰일이 분명히 터졌다는 직감이 들었다. 국방장관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고 CIA 국장은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국무장관은 팔짱을 끼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다. 12년 동안 NSC 회의에 수십 번 참석했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없었다. 옆자리에 앉은 해군 참모차장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크 무슨 일인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긴급 소집만 받았을 뿐 아무 설명도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1시간 전에 전화 받고 달려왔는데 비서실도 아무 말도 없더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대통령이 들어왔다. 모두가 일제히 일어났다. 대통령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앉으십시오. 대통령이 말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대통령은 테이블 가장자리에 서서 우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손이 테이블 위 서류 뭉치를 짚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한국이 핵잠수함을 완성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안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컸죠. 벌써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CIA 국장도 고개를 저으며 끼어들었어요. 저희 최신 평가로는 최소 5년은 더 걸린다고 봤습니다. 기술 이전도 안 됐고 해결료 농축시설도 확인된 바 없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성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핵추진 시스템만 해도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걸 독자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미국도 수십 년이 걸렸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았죠. 한국이 혼자서 해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부의 출처는 확실합니까? 국무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대통령이 NSC 보좌관을 봤습니다. 보좌관이 일어나 테이블 중앙에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남쪽 부산 지역이었죠. 복수의 첩보망에서 동일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보좌관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3개월간 부산과 진해 일대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위성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부산 해군 기지 정형이었어요. 거대한 도크가 보였죠. 특이한 점은 도크 전체가 지붕으로 덮여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인 함정 건조 도크는 개방형인데 이건 완전히 밀폐돼 있었어요. 이 시설은 3년 전에 신설됐습니다. 보좌관이 계속 말했어요. 당시 한국 측 설명으론 차세대 잠수함 건조를 위한 시설이라고 했죠. 우리도 통상적인 디젤 잠수함으로 판단했고요. 하지만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개월간 고농축 우라늄 관련 인력 이동이 감지됐습니다. 보좌관이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인물사진 여러 장이 나타났죠. 한국 원자력 연구원 출신 과학자들이 부산으로 이동했고 프랑스 핵공학 전문가 2명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사진 속학자들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몇 명은 국제학회에서 본 적이 있었죠. 핵 추진 시스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정말 부산에 모였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또 있습니다. 보좌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죠. 부산 기지 인근 전력 소비량이 급증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평소의 3배로 늘어났어요. 전력 소비 증가하여 CIA 국장이 되물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핵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게 전력입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특히 원자로 시험 단계에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요. 냉각 시스템, 차폐 시설, 정밀, 용접 장비 모두 엄청난 전기를 먹거든요. 보좌관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펜서 준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게다가 최근 일주일간 기지 주변 방사선 수치가 미세하게 상승했습니다. 자연 변동 범위 내지만 패턴이 의심스러워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자리 해군 참모 차장을 슬쩍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해군 전력 평가를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한국 해군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했죠.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NSC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백악관 남쪽 정원이 보였습니다.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세계의 균형이 바뀝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 해양 질서 전체가 재편됩니다.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국무장관이 물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당연히 위협으로 받아들이겠죠.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동맹국이 핵전력을 확보하는 셈이니까요. 남중 국회 전체가 긴장할 겁니다. 일본은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가지면 일본도 보유를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동북아 전체가 군비 경쟁에 빠져들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무기 개발이 지역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었어요.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은 전략 무기였죠. 바다 깊은 곳에 숨어서 몇 달씩 작전할 수 있었고, 탄도 미사일까지 탑재하면 2차 핵격 능력을 갖추는 거였습니다. 우리 동맹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흔들립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독자 핵 전력을 가지면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죠. 그건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주권 국가고 우리한테 허락받을 의무가 없어요. 다만 확인은 해야 합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스펜서 준장... 네, 각하.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가 직접 가보게. 대통령이 말했어요. 한국으로 가서 확인해. 이게 사실인지 오보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오게.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맹국을 조사하러 간다는 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죠. 확인해라. 대통령이 다시 강조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대응책을 세워야 해.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오는데 국방장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마크, 이건 심상치 않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해냈다면 우린 완전히 속은 거야.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는데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핵 잠수함이 정말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숨겨놨을까? 한국은 왜 미국에 알리지 않았을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정장 차림에 한국 해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죠. 스펜서 준장님이십니까?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악수를 청했죠. 해군작전사령부 김재현 대령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부산까지 KTX로 이동하실 겁니다. 우리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에 서울은 화창했어요. 하늘이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죠. 하지만 저는 주변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임무 생각뿐이었거든요.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김재현 대령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했죠. 저도 굳이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는 제가 왜 왔는지 알고 있었고, 저는 그가 뭘 숨기고 있는지 궁금했으니까요. KTX는 정확히 정회 출발했습니다. 부산까지 2시간 반이라고 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과 산 그리고 작은 마을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준장님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김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방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 기지를 먼저 둘러보시고 내일 부산 조선소를 방문하실 겁니다. 김재현이 답했어요. 필요하시면 자료 열람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너무 협조적이었거든요. 정말 핵잠수함을 숨기고 있다면 이렇게 쉽게 보여줄 리가 없었죠. 혹시 우리 정보가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니 해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SUV였죠. 우리는 곧바로 진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부산 시내가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비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분져.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30분쯤 달려 진내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에서 신분 확인을 받았어요. 경비병이 제 여권을 꼼꼼히 확인했죠. 통과하고 나서 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부지였어요. 오른쪽으로 함정들이 정박해 있었고 왼쪽으로는 정비시설이 보였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해군 기지였어요. 특별히 수상한 점은 없었죠. 이쪽입니다. 김재현이 건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작전센터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장교들이 일하고 있었죠. 모두 저를 힐끗 보고는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2층 회의실로 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브리핑 자료였죠. 김재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어요. 도면과 사진들이 나왔죠. 디젤 잠수함입니다. 3,600톤급이고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자세히 봤습니다. 디젤 잠수함이었어요. 핵 추진이 아니었죠. 혹시 다른 프로젝트는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핵 추진 관련해서요. 김재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장기 과제로 검토 중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아직 개발 단계는 아닙니다. 정말입니까? 네. 준장님,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죠. 브리핑이 끝나고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먼저 잠수함 부두로 갔어요. 세 척의 잠수함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모두 디젤 잠수함이었죠. 저는 한 척 한 척 살펴봤습니다. 외관을 보고 사진도 찍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비시설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경락고였어요. 안에서는 엔진 정비가 한창이었죠.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핵 관련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 정비시설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부산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도크가 보였어요. 위성 사진에서 봤던 그곳이었죠. 지붕으로 덮여 있는 밀폐형 도크였습니다. 저기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건조시설입니다. 김재현이 답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핵심을 볼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도크 입구로 갔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밝게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도크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물었죠. 뭐 말입니까? 김재현이 되물었어요. 여기서 만들던 잠수함이요? 아, 그건 이미 진수했습니다. 김재현이 태연하게 답했어요. 지난달에 해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동해 쪽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기밀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도크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바닥을 살피고 벽을 만져봤어요. 혹시 흔적이 남아 있을까 했죠. 방사선 탐지기도 몰래 꺼내서 측정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정상 수치였죠. 설계도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재현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군사 기밀이라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막했어요. 이틀 동안 진내와 부산을 왈사이 뒤졌지만 핵 잠수함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도면도 없고 방사선 기록도 없고 관련 인력 이동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재현이 배웅을 나왔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우리 정보가 틀린 건가? 아니면 한국이 완벽하게 숨긴 건가?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틀간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진내기지 방문 잠수함, 부두 시찰, 부산 도크 확인,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썼어요. 핵잠수함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음. 관련 시설 및 장비 미발견 한국 측 주장대로 디젤 잠수함 개발만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됨.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의심이 들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본 게 전부였죠.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장관 보좌관이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마크 그가 물었습니다. 허탕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핵잠수함은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이틀 동안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도크도 텅 비어 있었고 방사선 수치도 정상이었어요. 한국 측 설명대로 디젤 잠수함만 개발 중인 것 같습니다. 전원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그가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한국 땅이 멀어지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핵잠수함 소문은 허위입니다. 실체 없음. 그렇게 써놓고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워싱턴에 돌아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곧바로 펜타곤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니 한숨이 나왔죠. 며칠 비운 사이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제출했습니까? 부하 직원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네, 어제 보냈어요. 제가 답했죠. 한국의 핵잠수함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종결되는 건가요? 아마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전 계획 검토하고 훈련 일정 조율하고 회의에 참석했어요. 한국은 머릿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다른 긴급한 일들이 계속 쏟아졌거든요. 중동 정세, 러시아, 동양, 중국 해군 증강.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군 정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장님, 이상한 데이터가 포착됐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무슨 데이터입니까? 제가 물었죠. 한국 관련 부산 항만 레이더 기록인데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말에 신경이 곤두었어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올라오시겠습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해군 정보원 건물 지하 2층에 있었어요. 보안 구역이라 출입증을 2번 확인받아야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분석실로 들어갔어요. 스크린 여러 대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분석관 서너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준장님. 책임 분석관 제임스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제가 곧바로 물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제임스가 중앙 스크린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파란 선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뭡니까? 부산 항만 레이더 기록입니다. 제임스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해군 정보함이 동해에서 전기 감시 중에 수집한 데이터죠.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프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었어요. 특이한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제임스가 마우스로 특정 부분을 가르쳤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부상했다가 소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부상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잠수함 말입니까? 잠수함 치고는 너무 큽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일반 잠수함의 서너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미관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항공모함입니까? 항공모함은 부상과 소멸을 반복하지 않죠. 제임스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위치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어요. 부산 앞바다였죠. 빨간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호가 잡혔는데요. 제임스가 설명했습니다. 이 위치에는 부산 조선소 도크가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 조선소라니 제가 직접 방문했던 그곳이었어요. 텅 빈 도크를 봤었죠. 언제 포착됐습니까? 지난 3개월간 지속적으로 관측됐습니다. 제임스가 답했어요. 패턴을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부상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부산 도크는 비어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거든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제임스가 저를 봤어요. 도크는 비어 있는데 해저에서 무게중심 이동이 감지되고 있어요. 무게중심 이동이요? 네. 제임스가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해저 압력 센서 기록인데요. 거대한 물체가 움직이는 게 감지됩니다. 수직 이동이 아니라 수평 이동도 있어요.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래프의 선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죠. 잠수함이 아니라 도크 자체가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크가 물 위에 떠 있다가 잠수했다가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른 분석관이 끼어들었어요. 반잠수식 플랫폼 기술을 응용하면 되죠. 석유 시추선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 크기로 잠수와 부상을 반복한다는 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부산에서 본 건 정말 텅 빈 도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 데이터는 뭔가 거대한 게 그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더 있습니다. 제임스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위성 열화상 이미지였어요. 부산 앞바다가 보였죠. 이건 일주일 전 촬영한 겁니다.
제임스가 특정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작은 여론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뭡니까? 저건 정체불명입니다. 제임스가 답했어요. 크기로 봐서는 선박 같은데 일반 선박치고는 열방출 패턴이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합니까? 너무 균일합니다. 제임스가 설명했죠. 일반 선박은 엔진실 쪽만 뜨겁. 이건 전체가 고르게 열을 방출해요. 마치 내부 전체가 가동되는 것처럼요.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흐릿한 이미지였지만 뭔가 거대한 윤곽이 보였어요. 직사각형 형태 같았죠. 추적할 수 있습니까? 시도했습니다.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엔 사라졌어요. 마치 물속으로 잠수한 것처럼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 모든 데이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산 도크에 뭔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건 잠수함이 아니라 도크 자체였다는 것. 움직이는 도크라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대체 뭡니까? 아직 모릅니다. 제임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이 뭔가 엄청난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일어나 스크린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레이더 데이터, 압력 센서 기록, 열화상 이미지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고 있었어요. 핵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였죠. 이 자료들 복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국방장관께 보고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제임스가 USB를 건넸어요.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죠. 제임스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임스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움직이는 기지가 같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놓친 게 있었습니다. 도크가 비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도크 자체가 목표물이었던 거죠. 그들은 도크 안에서 뭔가를 만든 게 아니라 도크 자체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보여준 데이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움직이는 도크라는 말이 계속 귀가에 맴돌았죠. 새벽 3시에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부산 방문 때 찍은 사진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텅 빈 도크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죠. 사진을 확대해서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벽면, 바닥, 천장 모든 걸 다시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앵커 고정 장치가 보였거든요. 4군데에 거대한 볼트가 박혀 있었죠.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니 볼트 중 2개가 잘려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절단된 흔적이었어요. 왜 앵커를 잘랐을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크를 고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일까?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국방장관과 긴급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USB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출근했죠. 장관실에 들어가니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차장 NSC 보좌관, 그리고 CIA 극동 담당관까지 제 스펜서 준장 함께 안개 장관이 말했습니다. 급히 부른 이유가 뭔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제임스가 준 데이터들을 스크린에 띄웠죠. 레이더 기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부산 항만에서 포착된 이상 신호예요. 거대한 구조물이
부산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입니까? 참모 차장이 물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잠수함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위치가 특이해요. 지도를 띄웠습니다. 빨간 점이 찍힌 부산 조선소가 보였죠. 제가 방문했던 도크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당시 도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데이터는 그곳에서 거대한 물체의 이동을 포착하고 있어요. 도크가 비어 있는데 신호는 잡힌다. NSC 보좌관이 미관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크 자체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제가 답했죠. 다음 자료를 봐주십시오. 압력 센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해저에서 무게 중심 이동이 감지됩니다. 수직 이동뿐 아니라 수평 이동도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열화상 이미지도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일주일 전 촬영된 위성사진이었죠. 바다 한가운데 희미한 여론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확인됐습니까? 장관이 물었어요. 아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하지만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물속으로 잠수한 것 같아요. 장관이 뒤로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펜서 자네의 결론이 뭔가 한국은 핵 잠수함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움직이는 도크를 만들었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기지 같은 거죠. 그게 가능한가? CIA 담당관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반잠수식 플랫폼 기술을 응용하면 되죠. 석유 시추선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하지만이 크기로 잠수와 부상을 반복한다는 건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목적이 뭘까 참모 차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만들었죠? 아직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국에 가 봐야 해요. 이번엔 제대로 봐야 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시 가보게. 하지만 이번엔 조심해. 한국 측이 경계할 거야.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부하에게 지시했죠. 한국행 비행기 예약해 최대한 빨리 출발할 수 있게 또 가십니까? 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뭔가 다를 겁니다. 사흘 후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김재현 대령이 아니라 다른 장교가 나왔어요. 젊은 중령이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스펜서 준장님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군작전 사령부 이동훈 중령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무슨 일로 다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입니다. 저는 간단히 답했죠. 부산 도크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동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재 도크는 정비 중이라서요. 정비 중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고집했죠. 외부만 봐도 됩니다. 상부에 문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훈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딱딱했죠. 저는 그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김재현 대령은 협조적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명백히 경계하고 있었죠.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이동훈은 필요한 말만 했고 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로 탐색하며 긴장하고 있었죠. 부산에 도착해서 조선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게이트에서 막혔어요. 경비원이 출입을 거부했죠. 죄송합니다.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왜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안전 점검 중이라서요. 이동훈이 대신 답했습니다. 저는 게이트 너머를 봤습니다. 도크가 보였어요. 지난번과 똑같이 지붕으로 덮여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주변에 경비 병력이 늘어나 있었어요. 트럭 몇 대도 보였죠.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이 애매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거부 의사가 읽혔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쌍안경을 꺼냈어요. 창문을 열고 멀리 조선소 방향을 봤습니다. 거리가 있었지만 희미하게 보였죠. 도크 주변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조명이 켜졌어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줌을 최대한 당겨서 찍었어요. 흔들렸지만 몇 장은 건질만 했죠. 다음 날 아침 이동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장님, 그가 말했어요. 도크 방문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안 문제라고 하네요. 현장 기술자라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공식 경로로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저녁에 조선소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노동자들이 퇴근 후 들르는 곳이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맥주를 시켰죠. 1시간쯤 지나자 작업 보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조선소 기술자들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앵커 작업 끝났어.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거 잘랐어. 다른 남자가 답했죠.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 앵커를 잘랐다니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건 이미 바다로 나갔습니다.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스스로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죠. 도크가 스스로 바다로 나갔다. 앵커를 자르고 떠났다는 얘기였습니다. 술집을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크가 스스로 바다로 나갔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앵커를 찰랐다는 것. 그건 더 이상 고정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죠. 움직이는 구조물이라는 제 추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했어요. 암호화 채널로 국방장관 보좌관과 통화했죠. 도크가 이동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현장 기술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앵커를 절단하고 바다로 나갔다고 해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나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저는 답했죠. 하지만 위성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네. 최우선으로 위성 감시를 배치하지. 보좌관이 말했어요. 자네는 일단 서울에 머물게. 연락되기에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미 대사관 근처 호텔에 묵으면서 연락을 기다렸어요. 이틀이 지났죠. 그 사이 위성정보정 보국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발견했네. 보좌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해 공해상이야.
어디쯤입니까? 백령대서 서쪽으로 80km 지점인 보좌관이 좌표를 불러줬어요. 위성 영상을 지금 전송하지 노트북을 열고 암호와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다운로드해서 열어봤죠.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이미지였지만 선명했어요.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구조물이 떠 있었죠. 사각형 형태였고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반 항공모함보다 컸어요. 확대해서 봤습니다. 구조물 표면에 여러 개의 모듈이 보였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된 형태였죠. 가장자리에는 뭔가 돌출된 구조물들이 있었습니다. 안테나 센서 같아 보였어요. 열화상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구조물 전체에서 열이 방출되고 있었어요. 균일한 패턴이었죠. 내부에 뭔가 가동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전력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음 사진은 더 놀라웠습니다. 구조물을 위해 평평한 면이 보였어요. 활주로 같았죠. 드론 몇 대가 정렬돼 있는 게 보였습니다. 군용 드론이 분명했어요.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분석했습니다. 구조물의 한쪽 끝에는 수직 구조물이 있었어요. 발사대 같았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시설로 보였습니다. 반대쪽에는 경납고 같은 게 있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 뭔가 보였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좌관이었어요. 사진 봤나 그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이건 도크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 분석가들도 같은 말을 했네. 보좌관이 말했어요. 이건 이동식 해상 기지야. 군사 플랫폼이지. 코드명을 부여했네. 무슨 코드명입니까? 이지스 아일랜드 보좌관이 답했어요. 즉, 방패 같은 요새라는 뜻이죠. 그리스 신화의 방패의 이름이야.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이지스 아일랜드라 적절한 이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었죠. 하나의 섬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요새였어요. 구조를 분석해 봤나? 제가 물었습니다. 모듈형 구조네 보좌관이 설명했어요. 각각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하나로 결합된 거야. 자체 추진 시스템도 있고 잠수 능력도 있어. 완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조지.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길이 350m, 폭 180 정도로 추정되네. 보좌관이 답했어요. 미국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길이 33mm니까 그보다 크지.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항공모함보다 큰 이동식 기지라니 상상도 못한 규모였어요. 탑재 무기는요? 아직 정확히 파악 안 됐네. 보좌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수직 발사대가 확인됐고 드론 운용 시설도 있어. 대공 방어 시스템도 있을 거야. 사진 몇 장 더 보내지.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측면 사진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구조물 아래 부분에 거대한 부력 탱크가 보였죠. 잠수와 부상을 위한 밸러스트 시스템이 분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구조물 후미의 추진 장치가 보였어요.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었죠. 자체 이동이 가능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빠르진 않을 거야. 보좌관이 답했어요. 크기를 생각하면 시속 20km 정도.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은밀성이지. 물속으로 잠수하면 레이더에 안 잡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이 구조물의 진짜 위력은 숨는 능력이었죠. 필요할 때 부상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다시 잠수하면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알까요? 일본과 중국은 모르는 것 같네. 보좌관이 말했어요. 우리가 최초로 포착한 거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고 반응이 어떨까요? 난리 날 거야.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동북아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걸세. 특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서해 저편에는 게임 체인저가 떠 있었죠. 백악관 반응은요. 대통령께서 긴급 NSC를 소집했네. 보좌관이 말했어요. 내일 회의가 있어. 자네도 화상으로 참석하게.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지스 아일랜드라 이름부터 위압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름보다 더 충격적인 건 실체였죠. 한국이 이걸 언제부터 개발한 걸까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그리고 왜 비밀로 했을까요?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각 모듈의 기능을 추정해 봤어요. 지휘센터, 발전시설, 무기 시스템, 드론 경납고, 생활구역, 모든 게 하나의 독립된 도시처럼 구성도에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규모였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자원이 들어갔을까요? 수천억 달러는 들었을 거예요. 한국 경제 규모로는 엄청난 투자였죠. 그런데도 완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이메일이 하나 더 왔습니다. 위성정보에서 보낸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열어보니 이지스 아일랜드가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타임랩스 영상이었습니다. 6시간을 30초로 압축한 거였어요. 구조물이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완전히 사라졌죠. 레이더 화면에서도 신호가 소멸됐습니다. 일한 시간 후 다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달랐어요. 20km 북쪽에서 떠올랐죠. 물속에서 이동한 겁니다. 저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핵잠 수함보다 크고 한국보다 조용한 괴물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한국이 만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NSC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접속했어요. 화면에 워싱턴 회의실이 나타났죠.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펜서 준장 들리나 대통령이 물었어요. 네, 각하. 제가 답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하게. 이지스 아일랜드는 현재 서해 공해상에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어요. 위성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길이 350m, 폭 180의 모듈 해상 플랫폼입니다. 자체 추진과 잠수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사진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죠. 활주로 드론 경납국 수직 발사대가 확인됐습니다. 완전한 군사시설이에요. 그리고 물속으로 잠수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죠. 한국이 언제부터 이걸 만들었나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최소 5년은 걸렸을 겁니다. 저는 답했어요. 아마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지? 국무장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동맹국인데 이런 핵심 무기를 숨기다니 그건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도는 알 수 없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들이 철저히 비밀로 했다는 것. 일본은 압니까?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우리가 최초로 포착했습니다.
중국은요, 역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했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위성으로 서해를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대통령이 손으로의 말을 짚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그가 중얼거렸어요. 일본이 알면 어떻게 될까 외교 문제가 됩니다. 국무장관이 답했어요. 일본은 한국의 군사기지 은닉이라고 문제 삼을 겁니다. 한미일 동맹 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중국은요, 더 심각하죠.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걸 직접적인 위협으로 볼 겁니다. 서해는 그들의 마당이나 다름없거든요. 거기에 이런 요새가 떠다닌다는 건 용납 못할 거예요. 저는 화면 속 얼굴들을 봤습니다. 모두가 심각했어요. 이지스 아일랜드의 존재가 지역 전체를 뒤흔들게 분명했죠. 우리 대응은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어요. 한국의 공식 문의하되 압박은 피해야 해요. 아직 동맹국이니까요. 압박을 안 해 국방장관이 반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 아닙니까? 동맹국이 이런 걸 숨기다니 배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자국 방어를 위한 거죠.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래도 알렸어야죠. 국방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미동맹은 정보 공유가 기본인데 아마 완성될 때까지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저는 말했죠. 개발 중에 공개하면 압박을 받을 테니까요. 완성 후에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영리아군 CIA 국장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죠. 대통령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대응 방안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본과 중국이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어떠해요?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공식 입장을 물어봅시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게 뭔지, 목적이 뭔지, 왜 숨겼는지 투명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부하면요. 그럼 다른 대응책을 간구하죠.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대화가 우선입니다. 회의가 끝난 건 1시간 후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한국의 이지스 아일랜드가 동북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에서 첫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NHK였어요. 한국이 서해 정체불명의 해상 구조물을 운용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위성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정보가 센 겁니다. 누군가 언론에 흘렸어요. 아마 일본 정보 기관일 거였죠. 곧 다른 언론들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두가 한국의 비밀 무기를 다뤘어요. 해상 요새에 이동시키지 스텔스 플랫폼 여러 이름으로 불렸죠. 저녁 뉴스에는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시설 은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는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중국도 반응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어떤 국가도 지역 평화를 해치는 군사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명은 짧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중국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 저는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외교전이 시작된 거였어요. 밤 10시쯤 한국 정부의 비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어요. 해당 시설은 자체 방어 및 해양 안전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순수 방어 목적이며 어떤 국가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운용할 것이며 관련 국가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체 방어 플랫폼이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방어용이라고는 하지만 공격 능력도 분명히 있었죠. 미사일 발사대와 드론 부대가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장관 보좌관이었어요. 마크 한국 측이 협의를 제안했네.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국방부에서 만나자고 해. 누가 나옵니까? 국방부 차관일래? 그리고 개발 책임자도 온다고 해. 자네가 참석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내일 몇 시입니까? 오전 10시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위성사진을 펼쳐봤습니다. 이지스 아일랜드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거대한 요새가 물 위에 떠 있었죠. 내일이면 그 비밀을 직접 듣게 될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내일 회의 시나리오를 계속 그리고 있었죠. 한국은 뭐라고 설명할까? 그들의 진짜 의도는 뭘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혹시 밤사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나 확인하려고요. 이메일함을 열자 위성정보국에서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목은 긴급이었죠.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용량이 상당했죠. 200스바가 넘었습니다. 고화질 영상이라는 뜻이었어요. 다운로드가 완료되길 기다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검게 나타났다가 천천히 밝아졌어요. 새벽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것 같았죠. 타임스탬프가 화면 구석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오전 5시 17분이었어요. 불과 서너 시간 전에 촬영된 거였죠. 서해 공해상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바다 표면만 보였어요.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죠. 적선 영상이라 색감은 푸르스름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화면 중앙 바다 표면의 온도가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미세하게 더 따뜻했죠. 뭔가 아래에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물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고래가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고래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컸어요. 수면이 점점 더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물거품이 사방으로 튀었고 파도가 일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은빛 금속 표면이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구조물이 점점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폭포처럼 흘러내렸고 거대한 형체가 드러났어요. 이지스 아일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니 그 규모가 실감났거든요. 길이 350mm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크기였어요. 화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거대했죠. 구조물 전체가 물 위로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높이는 5쯤에 보였어요. 15층 건물 높이였죠. 표면은 은회색 금속으로 덮여 있었고 새벽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매끄러운 표면이었어요.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죠. 첨단 용접 기술로 만들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국방부에 보고할 자료가 필요했거든요.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부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활주로였습니다. 구조물 중앙에 길게 뻗어 있었어요. 폭이 30례는 돼 보였죠. 표면이 평평하게 포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드론들이 정렬돼 있었어요. 수백 대였습니다. 검은색 무인기들이 일렬로 써 있었죠. 크기는 제각이었습니다. 작은 정찰용은 승용차만 했고 큰 공격용은 트럭만큼 컸어요. 모두 날개를 접은 채 대기하고 있었죠.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론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날개를 펼치더니 활주로를 따라 가속하기 시작했죠.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순식간에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륙이 매끄러웠어요. 자동 시스테밍에 분명했죠. 곧이어 다른 드론들도 차례로 이륙했습니다. 5초 간격으로 한 대씩 올라갔어요. 마치 안무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죠. 순식간에 20대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드론들은 구조물 주위를 원을 그리며 비행했습니다. 정찰 비행인 것 같았어요.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움직였죠. 간격도 정확했고 고도도 일정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들이 운용하는 게 틀림없었어요. 아니면 완전 자동화 시스템도 있었죠. 그러더니 드론들이 일제히 북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을 유지한 채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임무 수행하러 가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었어요. 실전 배치된 시스템이었죠. 카메라가 다시 구조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측면을 비췄어요. 거기서 또 다른 시설이 보였습니다. 수직 발사되었어요. 여러 개의 사일로가 줄지어 있었죠. 원형 뚜껑들이 금속 표면에 박혀 있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었지만 분명히 미사일 발사되었어요. 개수를 세워봤습니다. 20개 정도 보였어요. 각각 대형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수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대공 방어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레이더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고 미사일 런처들이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6개의 런처가 보였죠. 각각 4발씩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방공 체계였어요.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화면이 구조물 후미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거대한 경납고가 있었어요.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죠.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배들이었어요. 작은 고속들이었죠. 세척이 경납고에서 나와 물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크레인 같은 장치가 배들을 수면으로 내려놓았어요.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물론 위성 영상이라 실제로는 안 들렸지만 상상이 됐습니다. 고속정들이 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순찰 임무인 것 같았죠. 구조물을 방어하는 역할일 거였습니다. 구조물 윗부분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시설들이 빼곡했어요. 통신 안테나가 여러 개 솟아 있었고 레이더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었죠. 접시형 안테나도 보였고 위성 통신용 파라볼라 안테나도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유리로 된 건물이 있었어요. 관제탑 같았습니다. 5층 정도 높이였죠.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보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저 안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수십 명은 될 것 같았어요. 어쩌면 100명 이상일 수도 있었죠.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전체를 다시 비췄습니다. 이지스 아일랜드의 전체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라였죠. 모든 게 자급자족 가능해 보였습니다. 발전, 시설, 무기체계, 드론 부대 생활구역, 완전한 독립체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프레임에 시간이 표시돼 있었죠. 오전 5시 23분이었습니다. 촬영 시작부터 역분간의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역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방금 본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한국이 정말 저런 걸 만들었다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좌관이었어요. 영상 봤나? 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네, 방금 봤습니다. 제가 답했죠. 믿을 수가 없어요. 워싱턴이 난리 났네? 보좌관이 말했어요. 대통령께서 긴급 성명을 준비 중이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접근하라고 하셨어. 모든 수단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보좌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필요하면 군사적 수단도 고려한다는 뜻이야. 작전명 딥커런트가 승인됐어. 딥커런트여 심해 해류라는 뜻이지. 보좌관이 설명했어요. 자네, 네이비실 팀이 잠수정으로 접근하는 거야. 남해 공해상으로 진입해서 이지스 아일랜드에 직접 접촉하는 작전이야.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동맹국 군사시설에 침투하라는 얘기였어요. 그건 위험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아. 보좌관도 망설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통령 명령이야. 저 요새가 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하셨어.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새벽이야. 보좌관이 답했죠. 팀은 이미 대기 중이고 잠수정도 준비됐어. 자네가 현장 지휘를 맡게. 알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회의가 아니라 작전이었죠. 전투복과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부산 앞바다에 있었습니다. 미해군 잠수함 USS 콜로라도가 수면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소형 보트를 타고 접근했죠. 잔망경만 물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보트가 멈추자 잠수함이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검은 철판이 물 위로 솟아올랐죠. 해치가 열리고 승조원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좁은 통로를 지나 작전실로 들어갔습니다. 함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스펜서 준장님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팀은 준비됐습니다. 네이비실 대원 4명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모두 베테랑들이었죠. 제가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리더는 잭슨 중이었어요. 20년 경력의 특수전 전문가였죠. 준장님 작정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기 지도를 펼쳤습니다. 목표는 남해 공해상입니다. 이지스 아일랜드가 어제 저녁부터 그곳에 정박 중이에요. 우리는 무인 잠수정 SDB로 접근합니다. 수심 80로 자망해서 탐지를 피할 겁니다. 탐지되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대한 피해야죠. 잭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한국군이 알면 작전이 중단될 겁니다.
은밀하게 움직여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수정은 어디 있습니까? 하브도크에 대기 중입니다. 한 장이 답했어요. 출발 준비 완료됐습니다. 일한 시간 후 우리는 STV 잠수정에 탔습니다. 작은 기체였어요. 길이 6m 정도였죠. 5명이 탄이 꽉 찼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익숙했어요. 수십 번 타본 장비였거든요. 해치가 닫혔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압력이 균등해지면 도크문이 열릴 거였죠. 모두 산소 호흡기를 확인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잭이 보고했어요. 도크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은 치을 같았어요. 수심 200몇 죠. 잠수정이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어요.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렸죠. 전기모터라 그랬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봤습니다. 목표까지 50km 들었어요. 시속 10km로 가면 5시간 걸렸죠. 긴 여정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심 유지지하며 전진했어요.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였죠. 깜깜했습니다. 가끔 물고기 떼가 지나갔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소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혹시 한국 해군 함정이 지나가나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4시간째 목표 지점이 가까워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 10km 남았다고 표시했어요. 제기 팀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준비하라는 신호였죠. 모두가 장비를 재점검했습니다. 5km 지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화에 뭔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거대한 금속성 반향이었죠. 저건 뭡니까? 제가 속삭였습니다. 이지스 아일랜드입니다. 조종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신호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너무 커요. 조종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항공모함보다 큰 반향이에요. 저건 배가 아니야.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소나 이미지에 거대한 윤곽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길이만 300mm는 넘어 보였죠. 접근합니다. 조종사가 말했어요. 잠수정이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60m, 50m, 120m인데 점점 위로 올라갔어요. 창밖 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수심 38m쯤에서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한 그림자였어요. 하지만 점점 선명해졌죠.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잭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배가 아니야, 대륙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배의 규모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섬이었죠.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였습니다. 잠수정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구조물의 밑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불력 탱크들이 줄지어 있었죠. 각각이 버스만큼 컸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비가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소나가 먹통이 됐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어요. 그 다음 통신 장비가 나갔죠. 무정위에서 잡음만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종사가 당황했어요. 모든 전자장비가 다운되고 있어요. 항법 시스템도 나갔습니다. GPS 신호가 사라졌어요. 나침반마저 이상하게 돌기 시작했죠. 자기장 교란이었습니다. 전자기파 방해야 잭이 말했습니다.
저 구조물이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어 잠수정이 통제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 없었어요. 조종사가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움직였지만 소용없었죠. 부상합니다. 조종사가 외쳤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벨라워스트 탱크가 공기를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수정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통제되지 않는 상승이었죠. 위험했습니다. 수면에 부딪히면 충격이 클 거였어요. 모두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잭이 소리쳤습니다. 잠수정이 수면을 뚫고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우리는 물 위에 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봤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구조물이 있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요새였죠. 이지스 아일랜드였습니다. 수백 렘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잭이 조용히 말했어요. 준비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무기에 올렸지만 쏠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가 이긴다면 이상한 일이었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였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드론 수십 대가 날아오고 있었죠. 우리를 향해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정렬 비행이었어요.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접근했죠. 각각의 드론이 정확히 5미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분명했어요. 드론들이 우리 위를 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호위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더니 구조물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팀 장비를 내려놓고 협조하십시오. 영어로 된 음성이었어요. 발음이 정확했죠. 구조 중입니다. 구조라니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침투한 건데 무슨 구조입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잭이 말했어요.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잠수정 위에서 손을 들었어요. 항복의 자세였죠. 곧 고속정 두 척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해군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배가 우리 옆에 멈췄죠. 무장한 병사 6명이 총을 겨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하지는 않았어요. 승선하십시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역시 영어였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고속으로 옮겨 탔습니다. 병사들이 우리 무기를 회수했어요. 정중했지만 단호했죠. 고속정이 이지스 아일랜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구조물의 크기가 실감났어요. 정말 거대했습니다. 측면에 도킹베이가 보였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갔죠. 내부는 밝게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러 척의 배들이 정박해 있었어요. 군용고속 보급선, 심지어 잠수정도 보였죠. 완전한 항구였습니다. 하선하십시오.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두로 내렸어요. 금속 바닥이 단단했죠.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안정화 시스템이 있는 게 분명했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장교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그을 따라 통로로 들어갔어요. 넓은 복도였죠.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천장은 3mm는 돼 보였습니다. 벽면은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깨끗했죠. 병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대부분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민간인 복장도 보였어요. 기술자들인 것 같았죠.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이라는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더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제어실이었죠. 스크린 수십 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 날씨, 정보 드론 위치 에너지 상태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고 있었죠. 요원 30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하지만 분주한 분위기였죠. 나사 관제실 같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중년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간인 복장이었죠.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그가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구조했습니까? 침투했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박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어요. 전작이 방해구역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대로 두면 조난당할 뻔했죠. 그래서 끌어올린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 장비가 전부 다운됐었어요. 구경시켜 드릴까요?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숨길 것도 없고요. 그는 제어실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따라갔어요. 중앙 스크린 앞에 멈췄죠. 이게 이지스랄 아일랜드의 두뇌입니다. 박진우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시스템을 여기서 통제하죠. 추진 잠수 방어 공격 전부 자동화돼 있습니다. 자동화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AI가 대부분을 관리합니다. 사람은 최종 결정만 내리죠. 훨씬 효율적이에요.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드론 도크였어요. 거대한 경납고였죠. 천장이 20mm는 돼 보였습니다. 드론들이 정렬돼 있었어요. 수백 대였죠. 이건 자율 드론 부대입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정찰 공격 수송 임무를 수행해요. 사람이 조종할 필요 없어요. AI가 알아서 하죠. 저는 드론들을 봤습니다. 각각 다른 형태였어요. 어떤 건 날렵했고 어떤 건 무거워 보였죠. 용도에 따라 설계된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은 발전 시설이었습니다. 또 다른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터빈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었죠. 소리가 컸습니다. 해상융합 발전 모듈입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파도 에너지 풍력 태양광을 모두 활용합니다. 완전 자급자족이죠. 원자력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분하거든요. 날씨 좋은 날엔 남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하죠. 무기 시스템도 봤습니다. 수직 발사대가 줄지어 있었어요. 각각 미사일이 장전돼 있었죠. 무인 방어 체계입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정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자동으로 요격해요. 사람 개입 없이 그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잭이 물었습니다. AI가 실수하면요. 실수 확률이 사람보다 낮아요. 박진우가 자신 있게 답했죠.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거든요. 마지막으로 생활구역을 봤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어요. 침실, 식당, 의무실, 심지어 체육관도 있었죠. 300명이
6개월간 생활할 수 있어요. 박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식량물, 의료품 모두 비축돼 있죠. 완전히 독립된 도시예요. 투어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제어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우가 우리를 봤어요. 이해하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핵잠수함이 아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잠보다 큰 걸 만들었어요. 전쟁 후에도 살아남는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생존 플랫폼이었죠. 한국은 핵전쟁 후에도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보고하셔야죠. 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보고해야 합니다. 정확히 전해주세요. 박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건 함대가 아니라 하나의 해상 국가라고요. 3시간 후 우리는 이지스트 아일랜드를 떠났습니다. 한국 해군 고속이 우리를 부산 앞바다까지 데려다 줬어요. 거기서 미 해군 함정이 우리를 픽업했죠. 잠수정은 견인됐고 우리는 구축함에 올랐습니다. 함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어요. 어떠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걸 봤습니다. 제가 답했죠. 즉시 워싱턴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암호와 통신실로 안내됐습니다. 국방장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죠. 마크 무사한가 그가 물었습니다. 걱정했네. 네, 무사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들켰나 들킨 게 아니라 구조당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그들이 우리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내부를 보여줬습니다. 보좌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여줬다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듯이요. 뭘 봤나 제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핵잠수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큽니다. 해상 이동 도시예요. 완전 자급자족 시스템이고 300명이 6개월간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보좌관이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자율 드론 수백 대의 미사일 방어 체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AI가 대부분을 관리하고요. 규모는요. 길이 385 50자 폭 108차의시입니다. 저는 답했죠. 리미트급 항모보다 큽니다. 하지만 이건 군함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생존 플랫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쟁 후에도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핵전쟁 시나리오를 대비한 겁니다.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그가 중얼거렸어요. 백악관 브리핑 준비하게. 내일 오전이야.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써야 했죠. 노트북을 열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본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제어실, 드론 도크, 발전시설, 무기체계, 생활구역, 모든 세부사항을 빠짐없이 썼죠. 박진우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이건 함대가 아니라 하나의 해상국가라는 말. 그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다음 날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펜타곤으로 향했어요. 국방장관 집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죠. 장관, NSC 보좌관, CIA 국자,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까지 모였습니다. 스펜서 준장 보고하게 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이지스 아일랜드 사진을 띄웠죠. 핵잠수함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동식 해상국가 플랫폼입니다. 사진이 바뀌며 내부 시설들이 나타났습니다. 완전 자급자족 시스템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에너지, 식량, 물, 무기 모든 게 내장돼 있습니다. 300명이 6개월간 독립적으로 생활 가능합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AI 자동화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제가 계속 말했죠. 드론 부대는 자율작전 수행하고 방어 시스템은 자동 요격합니다. 사람은 최종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해군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최소 10명이면 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핵심 인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AI가 나머지를 처리하니까요. 무기는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수직 발사대, 20기 대공 미사일 시스템 자율 드론, 수백 대에 저는 나열했죠. 그리고 전자기방의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잠수정이 그것 때문에 무력화됐거든요. CIA 국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 이걸 언제 만들었지? 최소 7년은 걸렸을 겁니다. 제가 추정했어요. 설계부터 건조까지요. 비용은 수백억 달러 들었을 거고요.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나 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마 완성될 때까지 비밀로 하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개발 중에 공개하면 압박받을 테니까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NSC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미 완성됐고 작동 중이에요.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동맹국이니까요. 그럼 그냥 받아들이란 말인가?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협상해야 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배워 장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서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인정해야 해요. 얼마나 앞서 있나 해군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30년은 걸립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가 비슷한 걸 만들려면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시스템 통합이 관건이에요. 한국은 이미 완성했고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하니까요. 방안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30년이라는 말이 충격적이었던 거죠. 미국이 한국보다 30년 뒤처져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리나 장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최소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듈형 설계, AI 통합, 재생에너지 시스템, 각각이 최첨단 기술이에요.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게 가장 어렵죠. 한국은 어떻게 해냈지?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집중 투자입니다. 제가 답했죠. 아마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여기 쏟아부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간 기술을 활용했어요. 조선 반도체 AI, 한국이 강한 분야들이죠. 장관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대통령께 보고하겠네.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결정이 필요해. 군사적으로는 답이 없어.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NSC 보좌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마크, 솔직히 물어보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따라잡을 수 있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제가 답했죠. 하지만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계속 발전할 테니까요. 결국 우린 항상 뒤처지는 거군.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면 협력하거나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힘들었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좀 그랬어. 저는 답했죠. 하지만 중요한 걸 배웠어. 먼데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앞서 있을 순 없어. 그날 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지스 아일랜드가 공식 기록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군남이 아닌 국가급 플랫폼으로 분류됐다고 했죠. 인류 기술 질서를 바꿀 존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가 톱뉴스로 이지스 아일랜드를 다뤘어요. 한국의 해상 요새에 움직이는 국가 21세기의 기적 여러 이름으로 불렸죠.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의 일방적 군비 증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는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즉각적인 제재를 검토하겠습니다. 제재라니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이 과민 반응하고 있었죠. 중국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 말했어요. 어떤 국가도 지역 평화를 해치는 군사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한국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즉각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유럽은 달랐습니다. EU 외교안보 대표가 성명을 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에 주목합니다. 평화적 활용을 전제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겠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은 적대시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였어요. 명리한 접근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장관 보좌관이었어요. 마크 백악관으로 오게 그가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하셨어. 1시간 후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주요 강요들이 모여 있었어요. 상황이 통제불능입니다. 대통령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제재를 요구하고 중국은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동북아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응책은 뭡니까?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스펜서 준장 의견은 저는 일어났습니다. 각하,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미 완성됐고 작동 중입니다. 제재도 소용없어요. 한국은 이걸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을 적대시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협력해야 해요. 한국한테 배우라고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30년 걸릴 걸 그들은 이미 해냈습니다. 자존심 버리고 인정해야 해요.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마크 말이 맞아 그가 말했죠. 세상이 변했어. 미국 혼자 모든 걸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동맹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중국은 어떡합니까? NSC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중국도 한국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대통령이 답했어요. 경쟁보다 협력이 이익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결정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 및 공동 운영 협정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니 미국이 받는 쪽이 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국방장관 협상 시작하게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최대한 빨리 타결하고 알겠습니다. 장관이 맞지 못해 답했습니다. 이틀 후 협상단이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기술 고문으로 포함됐어요. 국무부 협상대표와 국방부 인사들, 그리고 해군 제도까지 총 15명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 측이 환대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왔어요. 환영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생산적인 대화가 되길 바랍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실이었어요. 양측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지스 아일랜드 기술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기술 이전과 공동 운용을 제안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공유는 가능합니다. 그가 답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한국의 규칙 아래에서만입니다. 한국 대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 우리 기준, 우리 통제해서만 협력이 가능해요. 미국 측이 당황했습니다. 우리 대표가 난색을 표했어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공동 운용이면 동등한 관계여야죠. 이건 우리 기술입니다. 한국 대표가 단호했어요. 30년 앞선 기술이죠. 원하시면 배우셔야 하고 배우려면 우리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회의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예상과 다르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휴회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별도의 회의실로 이동해 논의했습니다. 이거 굴욕 아닌가요? 한 국방부 인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기술이 필요하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년 뒤처지게 될 겁니다. 대통령의 뜻도 그거죠. 수석 대표가 말했습니다. 협력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돌아갑시다. 결국 우리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석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규칙 아래에서 협력하겠습니다. 한국 대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논의합시다. 협상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공동훈련 계획, 정보 공유 체계 등 모든 것을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한국은 관대했지만 원칙을 확실히 지켰습니다. 핵심 기술은 공유하되 최종 통제권은 한국이 가질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마지막 날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한미 이지스 아일랜드 기술 협력 협정이었습니다. 양측은 서명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기술을 배우기로 한 첫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조인식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박진우 박사도 참석했어요. 그는 내게 다가왔습니다. 스펜서 준장 또 뵙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축하받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졌어요. 진 게 아니에요.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기로 한 거죠.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패권이 조용히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중심들이 생기기 시작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